2009년 미국 코스트코가 코카콜라를 싹 다 빼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려 한 달이나요. 이유는 코스트코가 제안한 콜라 납품 가격을 코카콜라가 거절했기 때문이었어요. 에이, 그래도 코카콜라인데 싶죠? 진짜로 빼버리고 펩시로 다 채웁니다. 코카콜라뿐 아닙니다. 이 CEO는 스타벅스 창립자인 하워드 슐츠와도 친구인데요. 친구에게도 얄짤없습니다. 커피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스타벅스 커피를 진을 떼서 빼버리겠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려요. 슐츠 회장은 이런 말을 남기죠. 너 뭐야, 가격 경찰이야? 이 CEO 앞에서는 코카콜라고 스타벅스고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한국에서 코스트코는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전 CEO 짐 시네걸은 한국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국 코스트코, 원래 신세계가 운영했던 곳이죠. 운영한 지 4년 만에 매각했지만요. 지금이야 코스트코가 황금알을 낳지만 예전에는 적자투성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코스트코라는 효자를 놓친 게 너무너무 아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경험을 바탕으로 창고형 마트, 트레이더스를 만들긴 했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 마트 1편, 2편에 이은 3편이 되겠네요. 저는 김밥이고요. 오늘 제가 떠먹여드릴 이야기, 가히 가격을 파괴했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 대형마트 전쟁 3편, 코스트코의 등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회원제 창고형 마트를 처음 연 곳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가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이런 건 한국에서 안 된다고 입을 모았죠. 까르푸와 월마트마저도 중간에 영업 방식을 바꿨고 결국 철수 수순을 밟았으니까요. 하지만 코스트코는 현재 창고형 할인마트 시장 1위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1950년대 샌디에고에서 활동하던 변호사 솔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빈 창고를 상속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프라이스의 고객이 회원제 시계 매장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 보니까 판매 공간이 본인이 상속받은 곳과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이때 솔 프라이스가 동업을 제안해요. 나랑 같이 사업합시다. 그렇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회원제 창고형 마트, 패드마트를 열게 됩니다. 그렇게 장사를 잘 하다가 한 독일계 유통업체가 기습적으로 패드마트의 지분 3분의 1을 인수해버리면서 솔 프라이스가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회원제 창고형 마트라는 아이디어를 그냥 버릴 수는 없죠. 1976년 패드마트에서 함께 일하던 오른팔 짐 시네거를 데려와서 유료 회원제 마트인 프라이스 클럽을 오픈합니다. 이게 코스트코의 전신이죠. 그리고 7년 뒤인 1982년 이 오른팔인 짐 시네걸이 퇴사를 하고 시애틀에서 변호사 일을 하던 제프리 브로트만과 함께 또 다른 마트를 공동 설립하죠. 이게 바로 코스트코입니다. 이러다 보니 프라이스 클럽과 코스트코는 원래 라이벌 관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기업이 비슷한 시기에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때 두 회사가 피 터지게 싸우다 같이 망할 게 아니라 힘을 합쳐 같이 살아보자면서 합병을 한 거죠. 1993년 이 두 회사가 합쳐지면서 지금의 코스트코가 됩니다. 그런데 프라이스 클럽과 코스트코가 합병하기 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영업이익이 추락하던 때 프라이스 클럽은 이 답없는 상황을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해외 진출에 힘을 쏟았어요. 이때 눈에 들어온 게 바로 한국과 신세계죠. 당시 신세계는 새롭게 등장했던 도시 중산층에 맞춰서 새로운 유통 매장을 기획하던 때였거든요. 백화점과는 다른 뭔가가 없나 하고 이리저리 둘러보던 때였죠. 이때 서로가 서로의 눈에 띈 겁니다. 결국 신세계는 이마트 출범 1년 만인 1994년 프라이스 클럽 양평점을 오픈합니다. 사실 이 프라이스 클럽은 처음부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트는 아니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회원제 마트였어요. 그런데 웬걸? 오픈하고 나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더 많이 몰려든 거예요. 이곳은 상품부터 푸드코트까지 미국 문화를 제대로 접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곳이었거든요. 95년 전 세계 프라이스 클럽 매장은 약 280개, 이 중 한국 프라이스 클럽 매출이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 미국 프라이스 클럽 매출이 아주 저조할 때긴 했었지만요. 매출도 괜찮은 데다가 당시에는 현금과 수표만 받았으니 돈 엄청 벌었겠다 싶은데요. 사실 적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결국 장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인 98년에 프라이스 클럽을 미국 코스트코에 매각하죠. 신세계 입장에선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구학소 신세계 전 부회장도 훗날 인터뷰에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적자 사업부는 정리하고 현금은 달러로 받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당시엔 외환위기라서 달러가 엄청 귀했거든요. 그리고 이 돈으로 전국의 부동산을 저렴하게 사서 이마트 부지로 썼죠. 이건 돈슐랭 마트 전쟁 2편에서 자세히 풀었으니까 한번 쓱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재빠르게 행동한 덕분에 이마트가 마트계 1위로 올라서게 됐지만 사실 좀 속이 쓰렸을 겁니다. 미국 코스트코로 경영이 넘어간 한국 프라이스 클럽, 말했듯이 당시 상황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신줄 잡고 경영 안정에 힘을 쏟은 덕분에 2001년 드디어 첫 흑자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2005년부터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기 시작합니다. 다른 외국계 마트들은 철수를 하니 많이 할 때 코스트코는 어떻게 잘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매장 수를 늘린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코스트코는 94년 1호점인 양평점을 개점하고 3년 뒤인 97년에 2호점,
98년엔 3호점을 냅니다. 그러니까 90년대 내내 매장을 3곳밖에 운영하지 않은 거죠. 원래 유통 매장은 많을수록 비용은 줄어들고 효율은 늘어납니다. 매장이 많을수록 고객도 많아지고 구매력도 높아지니까 더 저렴하게 납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비용도 저렴해집니다. 예를 들어 물류센터 운영 비용이 연간 300억 원이라 하면요, 매장이 한 곳만 있을 땐 한 곳에서 300억 원의 비용을 다 감당해야 하지만은 매장이 3곳이 되면 매장당 비용이 100억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죠. 물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코스트코는 90년대까지 매장이 단 3개였어요. 게다가 서울, 대구, 대전에 흩어져 있다 보니 운영 효율이 좋지 못했고요. 그러다 2000년대부터는 방향을 좀 달리 했죠. 드디어 매장을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2000년 12월 전설의 양재점을 오픈합니다. 여긴 지금도 전 세계 코스트코 매장 중에서 매출 탑을 찍는 곳이죠. 그리고 2001년엔 상봉점을 오픈합니다. 강남권과 경기도 소비자를 끌어들인 양재점, 강북 지역을 커버한 상봉점이 생기면서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때서부터야 효율이 증가하면서 비용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코스트코가 적자에서 벗어났던 시점이 이때부터였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 미국 문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89년에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었지만 미국으로 유학이나 연수, 교환 학생을 다녀온 인구가 늘어난 건 2000년대부터거든요. 코스트코가 이미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거기다 월마트가 2006년에 철수하면서 미국 현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코스트코만 남게 됩니다. 코스트코는 미국 상품을 그리워하는 해외파와 색다른 상품을 원하는 국내파를 다 잡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셈이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코스트코가 잘 되는 결정적인 이유, 싸기 때문입니다. 죄다 묶어 팔아서 그렇지 낱개당, 그램당 가격으로 계산해보면 대체로 다른 곳보다 저렴하죠. 어떻게 이렇게 판매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여긴 회원제라 연회비를 받죠. 이렇게 받은 연회비는 매장 운영비로 씁니다. 그런데 매장 운영비도 일반 마트에 비하면 저렴해요. 여긴 일반 마트에 비해 인테리어랄 것도 없죠. 게다가 상품을 박스째로 그냥 쌓아서 파니까 창고비, 관리비가 크게 늘지 않는 곳이에요. 덕분에 매장당 운영 인력은 일반 마트의 절반 이하고요. 이러다 보니 상품에 이윤을 적게 붙여도 이윤이 남습니다. 코스트코의 유통 마진율은 1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대형마트의 절반 정도인데요. 이건 다른 마트가 엄청나게 남기는 게 아니라 앞서 봤듯이 코스트코가 극한의 비용 절감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대형마트는 대략 3만에서 6만 종의 상품을 매장에 들여놓습니다. 다양성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코스트코는 매장당 3,000에서 4,000 종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전부 묶음의 대용량이죠. 잘 나가는 상품에만 딱 집중하는 데다가 그만큼 많이 파니까 더 저렴하게 납품받을 수도 있고요. 앞서 언급했던 코카콜라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스트코 원가 절감 정책은 유명합니다. 카드사는 딱 한 곳과 독점 제휴를 맺습니다. 2019년까지는 삼성카드, 그 이후로는 현대카드만 받고 있죠. 이것도 비용 절감이 목적입니다. 한 카드사와만 계약하면서 카드 수수료를 낮게 계약하는 거죠. 게다가 2000년대 중반까지는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고 신선 야채를 거의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의미로 짠내 폭발하는 곳인 거죠. 이렇게 차별화를 한 덕분에 창고형 할인마트로는 확실하게 자리매김합니다.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코스트코가 부산에 생긴 게 2009년의 일인데요. 매장이 들어서기 전에 이미 부산엔 6,000명의 회원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 부산에서 가장 가까운 코스트코 매장이 대구였는데 부산 사람들이 대구까지 가서 코스트코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010년대에는 코스트코 구매 대행 사이트까지 막 등장해서 사람들이 이용했고요. 이렇게 한국에서 매년 20-30%씩 성장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인 겁니다. 이 상황에 감명받은 짐 시네갈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남기죠. 한국은 환상적이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소비자도 CEO도 대만족하는 상황. 여기서 아쉬운 사람 딱 한 명 있죠. 신세계입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면서 대형마트의 성장률이 줄어들던 때였으니까요. 2010년 이마트가 큰 결심을 하죠. 용인시에 있던 이마트 구성점을 리뉴얼해서 트레이더스를 출범합니다. 이곳은 원래 월마트 매장이었기 때문에 창고형으로 바꾸기 쉬웠거든요. 그리고 과거 프라이스클럽처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마트로 전략을 짭니다. 당시 대형마트가 소상공인들을 다 죽인다는 비판도 많았으니 적절한 전략이었죠. 그리고 여기가 다른 이마트 하루 매출의 2배를 찍으면서 대박이 났어요. 물론 코스트코 하루 매출에 비하면 택도 없지만요. 이후 이마트 매장 여기저기를 트레이더스로 전환하면서 매장을 많이 늘려갔죠. 트레이더스와 코스트코의 구성은 거의 같습니다. 창고형에다 팔레트에 상품을 박스로 쌓아두고 팔고 있죠. 운영비 감소와 인건비 절감 등 비슷한 효과를 봤었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다릅니다. 첫 번째, 비회원제라는 것. 두 번째, 아무 카드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코스트코는 다 좋은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거든요. 그런데 트레이더스는 이 장벽을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코너, 신선식품의 비중을 늘렸고요.
트레이더스가 힘을 키우니 코스트와 기싸움도 자주 했죠. 신라면 가격을 4월 동안 서너 번씩 내리면서 경쟁했거든요. 우리가 제일 싸다 이거죠. 트레이더스는 좀 더 한국 소비자에게 맞춘 전략으로 빠르게 흑자 전환에 성공합니다. 덕분에 매년 3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죠. 그리고 출범 6년 만인 2016년엔 매출 1조 원을 기록했고요. 당시 매출 3조 원을 넘긴 코스트코와는 여전히 격차가 있었지만 코스트코의 입장에선 트레이더스가 위협적이었을 겁니다. 현재 스코어는 코스트코가 5조, 트레이더스가 3조로 업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두 곳은 코로나로 특수를 누렸던 곳입니다.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 대용량 식품과 공산품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올해 들어 좀 주춤하긴 했지만 이 시장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시대니까요. 물가가 치솟다 보니 사람들은 다시 창고형 할인마트로 몰려갈 거란 예측이죠. 어쩌면 코스트코와 트레이더스의 경쟁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될지도 모르겠네요. 이 경쟁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트레이더스가 극적으로 코스트코를 누르고 1위에 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코스트코가 원조 자리를 지키며 1위를 유지하게 될까요? 다양한 생각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